반갑습니다. 수능을 가르치는 전영준 강사입니다. 2023 수능 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올해 수능 시험을 친 수험생이시라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능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년에 수능 시험을 치르실, 그러니까 현재 고2, 예비 고3이라면 오늘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일종의 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2023 수능 국어 총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절대로 끄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3 수능 국어 총평인데요. 거두절미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 컷부터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등급 컷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큰 사이트들이 대충 예상한 등급 컷을 제가 대충 뽑아왔는데 일단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93, 94, 94 요게 1등급 컷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93에서 94 정도를 1등급 컷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9, 89, 91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89에서 90 사이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인데 물론 그 수능 시험 성적표에 원점수가 공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원점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원점수가 화작이 86, 엄매가 84였다는 얘기는 화작의 경우에는 한 7점에서 8점 정도가 대부분 올랐다고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엄매 같은 경우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가 올랐다고 추정을 지금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시험은 작년 시험보다 평이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수능 시험을 치르실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지금 예비 고3이다 라고 하시면 마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어는 가장 변별하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년 시험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엄청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 작년 수능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는 조금 평이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 내년 2024 수능 시험은 특히 국어 시험은 정말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측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전반적인 예상 등급 컷이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제가 총평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모아둔 내용인데 제가 요거는 영역별로 총평을 좀 해드린 다음에 전체 영역별로 무언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제가 총평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론입니다. 보통 1번부터 3번 문항까지 구성되어 있는 파트고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지문이 실려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번부터 3번을 구성하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되는 파트인데 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독서론, 평이해요. 평이한데 저는 반드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선생님, 독서론은 저도 선배들한테 좀 들은 게 있는데요. 다 맞추는 파트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꼭 무슨 비문학만 어렵고, 꼭 문학은 쉽고, 꼭 독서론은 쉽고, 사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해당 파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독서론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나 이거 틀리면 정말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답이 안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 잘 못 넘어가. 그 순간 조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면 조금 별표 치고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저는 그런 태도를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각 파트별로 키포인트들을 준비를 했는데, 독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지문의 조건을 선지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를 디테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제가 아까 이 말을 왜 드렸냐면요. 독서론 1번, 2번, 3번 문항 중에서 2번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번 문항은 좀 요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전체적인 큰 틀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두 가지를 잘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 제가 그렇게 좀 총평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번 문제고요. 이게 2번 문제인데, 사실 실제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2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그런 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자, 이게 1번 문제인데요. 지문을 간략하게만 읽어보면,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등의 독자 요인, 그리고 읽기 환경,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다. 지문에 이렇게 조건을 줬죠. 독자 요인 몇 개? 2개. 그 다음에 상황 요인 몇 개? 2개. 이렇게 줬죠. 근데 여기 4번 선지예요.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독자 요인이다. 틀렸죠? 왜? 읽기 환경과 과제는 무슨 요인입니까? 상황 요인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지문의 조건을 선지에만 잘 적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 이게 1번 문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가 2번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대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향곡에 성악이라는 걸 결합해서 낭만주의의 음악을 특징을 보여줬다. 그래서 뭐 베토벤이 위대한가 봐요.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었대요. 그 답이 뭐야? 나는 글 쓰는 일을 진짜 좋아한다. 뭐 대충 뭐 이런 썰을 푸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답이 안 나왔다고 이게. 봐봐. 이거 적절한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세요. A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괜찮아요? 괜찮지? 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다며.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알파벳 E는 독자 경험에서 무언가를 찾아낸대. 괜찮지? 내가 글 쓰는 일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여기서 행복함을 느꼈나 봐. 잘 봐. 요거 맞고 요거 맞으니까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 비교했을 때 막 두 개를 고민하거나 막 답이 없는 경우나 막 하여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에 대한이야. 무슨 말이냐? 잘 봐. A는 베토벤이 왜 위대할까? 그래서 책을 빌려서 답을 얻었죠. 근데 잘 봐. 알파벳 E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래. 여기에 대한, 즉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요. 그럼 뭐가 틀린 거야? 알파벳 E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2번 문제 정답이 5번인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제 전부 이해되셨죠? 독서론은 뭐 꼭 독서론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 출제된 독서론 문항은 지문의 조건만 천천히 적용시켰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선택지에 대한 디테일한 판단이 중요했던 시험이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물론 실전 시험은 다 맞춰야겠지만 조금 유연하게, 답이 안 보일 때는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독서론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뭐 옛날에는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영역인데요. 우리 하여튼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뭐 사실 국어는 독서가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는요 해마다 수능 시험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수능 시험이라는 그 수능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수능 시험지를 보면 해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손한 마음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는 잡기술이 통하는 파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어 시험지 가만히 보세요. 국어 시험지 지문 위에 맨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써 있죠. 그러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야? 국어는 글을 읽고 거기에 따른 물음을 해결해가는 과정이죠. 그럼 국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특히 이 영상 보고 계신 내년에 수능 치실 예비 고3들 잘 들으세요. 국어는 잡기술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은연슬쩍 풀었던 무슨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는 가끔 잡기술이 통할 수 있어도 정말 평가원이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그 시험지를 딱 공개했을 때는 느끼게 돼요. 국어는 결국 잡기술이 통하지 않고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시험이구나. 이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잡기술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되게 어려운 지문 나오잖아요. 잡기술 하나도 안 통해. 뭐 선책지를 뭐 발문을 먼저 다 필요 없어. 그냥 글을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수능 시험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쁜 버릇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랑 같이 그냥 글을 잘 읽는 법, 그 본질을 배우면 사실 국어는 생각보다 간단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올해 수능 시험지에서도 제가 확인한 건데 역시 글을 잘 읽으면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즉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마주하게 될 예비 고3들한테는 나는 제가 또 한 번 다짐했어요. 글을 잘 읽게 만들어야겠다. 하여튼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점점 더 이런 트렌드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 문장을 디테일하게 읽는 그런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지문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말씀을 이렇게 두 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잘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예문을 좀 준비했어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어떤 지문들이 출제되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독서는 작년과 똑같이 인문 지문 한 지문, 그 다음에 사회 지문 한 지문, 그 다음에 과학 지문 한 지문 이렇게 세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사회 지문에서 경제, 그 환율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법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고3들 잘 들으세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나올 확률이 다시 높아지겠죠. 어쨌든 그런 것인데 자, 요게 사회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지문이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인문 지문이 가장 쉬웠고요. 지문 전체 난도로 보면 중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지문 사회 지문인데 요게 중간 정도 난도.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이 역시 가장 어려운 킬러 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 문항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결국 글 읽기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대. 그러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오케이? 근데 봐.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지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무언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놨으면 그게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채권자가 나 손해받았는데요 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 자, 잘 봐. 위약벌? 이게 뭐예요?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지. 근데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뭐 할 수 있대요?
감액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떤 금액을 법원이 깎을 수가 없나 봐. 그 다음 잘 봐.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대요. 일단 이게 지문이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요게 몇 번 문제냐면요. 12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계약을 위반해서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대요. 오케이. 근데 봐. 갑이 을에게 만약에 위약금 100을 약정했대요. 이게 뭘까요? 바로 손해배상 예정액이겠죠. 이걸 약정했대. 그러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 없죠. 이거 그냥 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잘 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근데 사실 증명은 필요 없죠. 약정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잘 보세요.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돼요? 맞죠? 왜? 손해배상 예정액만큼만 받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잘 봐. 애들이 여기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이걸 애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 요 파트에 법원 감액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못한 거예요. 뭐지? 이러는 겁니다. 잘 봐 지금. 그런데 지금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위약금이 위약 벌임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할 수 없다며. 그 말을 거꾸로 해봐.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이런 문장의 디테일을 요구한다고. 잡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오밀조밀 똑바르게 독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 시험이라니까. 그래서 감액할 수 있죠. 이게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12번의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니까. 뭐 발문부터 먼저 읽어라. 보기를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비문학은, 독서는 글을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독해 방법은 설명 안 드렸지만 본질적인 독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고3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쁜 버릇을 들이지 마시고 저랑 같이 1년 동안 그냥 독해력을 기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시험은 솔직히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냥 엉뚱한 질문 그런 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글을 잘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회 지문이었습니다. 법 지문이었고요. 이번에 킬러 지문은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과학 지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제가 이제 뭐 지문 분석도 다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총평 영상이기 때문에 지문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내용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과학 지문인데 보세요.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요. 잘 봐. 비문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너 혹시 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게 이제 기초 대사량인데 너 이게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너 이 말 혹시 알고 있니? 너 지식에 이거 들어있어? 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 말이 뭐냐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요게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요 얘기는 사실 정말 이거 대학교 때 전공자가 아니면 그 시험장 그 순간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출제자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럼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 그래,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비문학 수업 때 저는 뭘 가르치냐면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은 반드시 뒷대목에서 설명이 된다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요. 왜? 이 꺽쇠는 앞문장에 대한 구체화 작업, 다시 말해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꺽쇠를 해놨죠. 그럼 이제 꺽쇠를 해놓으면 이제부터 뭐 할 겁니까?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를 지금부터 같이 여기 꺽쇠 부분을 읽어서 이해를 하시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이제.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0.67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잘 보세요. 그러면 난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다는 말을 바꾸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 대사량 양이 뭐에 비례하는 거야? 체중에, 정확하게 체중에 0.67에 비례한다랑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가 사실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전체 내용을 설명은 못 드리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근데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무슨 그래프로 뭐 실험을 했나 봐. 그래서 기울기가 0.75가 나와서 봐봐.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에 0.75가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낸 거죠. 그러면 클라이버는 0.67 요거를 부정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번 선지 볼게. 요게 이제 몇 번 문제냐면 15번 문제인데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클라이버, 얘 얘기하는 거야, 얘. 클라이버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유는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는 게 뭐니까? 체중의 0.67이니까. 근데 클라이버는 뭐야? 체중의 0.75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선지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잡기술을 보여드렸습니까? 그냥 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면 되잖아. 물론 어느 정도 글 읽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매주마다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때 밑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이때 체중의 0.75를 대사체중이라고 부르는데,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하는 게 체중의 0.75를 기준으로 정해서 뭔가 이루어지나 봐요. 자, 이제 봐봐.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생쥐가 있죠. 여기 코끼리가 있죠. 여러분들 코끼리가 무겁습니까? 생쥐가 무겁습니까? 코끼리가 훨씬 무겁겠죠. 그럼 보세요.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한다면 그럼 치료제 허용량이 엄청 높겠죠. 그쵸? 근데 그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한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복용일까요? 잘 들어. 야, 허용량이 코끼리 기준이니까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야. 근데 생쥐는 요만할 거 아니야. 과다복용이 뭡니까? 허용량을 초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15번 문제인데요. 이 15번이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결국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그게 독서, 비문학 시험입니다. 이상한 잡기술 절대 배우지 마세요. 아셨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보기 박스 문제입니다. 자,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아까 전에 읽은 부분이죠.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를 0.75를 얻었대요. 자,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가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대요. 잘 봐. 이게 이제 보기 박스 문제인데요. 농개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한대. 그래서 요거 전체 지문을 다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여기가 보통은 체중이 되고요. 여기가 기초 대사량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추정한다니까 지문으로 치환을 시키면 체중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이 얼마큼 되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현재 1번, 요게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대요. 잘 봐. 그러면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까 지문을 다시 돌아가면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0.75, 즉 1보다 작죠. 잘 봐. 그러면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의 기초대사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그럼 여러분들 맞는 선지일까요? 틀린 선지일까요?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울기가 1보다 작죠. 그러면 자, A와 B가 있으면 뭐에 비례해요? A에. 잘 봐. A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땡땡땡에 비례해야겠죠. 지금 제 말 이해돼요? A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A의 0.땡땡에 비례하겠죠. 왜? 이런 관계식을 줬으니까요. 체중의 0.75에 비례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비문학 전 문항을,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려운 문항들, 어려운 선지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선지, 디테일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즉, A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A의 0.땡땡승에 비례한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어를 정말 1등급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조금 명확하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학원을 다녀서 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서 점수 올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글을 잘 읽고 선택지를 디테일하게 판단해야 점수가 오르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문을 혹은 글을 어떻게 잘 읽을지를 사실 맨날 연구하는 사람이야. 본질적으로 제가 글을 잘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선택지의 오밀조밀한 판단 능력을 저랑 같이 기르시면 그렇게 남들이 어렵다는 독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독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문학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에서 문학은 물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EBS라는 책에서 연계가 됩니다. 보통 소재 연계라고 그 EBS 책에 나온 개념 정도가 연계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EBS 책의 연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문학을 좀 많이 떠올리시겠죠. 문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운문 문학이 있어요. 뭐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문 문학이 있어요. 소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산문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연계는요. 고전시가와 현대시가 연계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좀 비연계 추세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연계가 되고 보통 그런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낯선 지문의 해석 능력이 점점점 중요해진다. 혹시 EBS가 아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BS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문학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지문의 해석 능력이 중요해졌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배들한테 또 들었는데요. 문학은 EBS 연기가 중요하니까 EBS를 열심히 보라고 우리 선배가 그러던데요. 맞아요. EBS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는 낯선 지문의 해석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예문을 준비했어요. 자, 요게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그 수능 문항으로 보면요. 22번 문제고요. 요게 지수정가라는 작품인데 잘 보세요. 둘 중에 뭐가 연계냐면 얘가 연계예요. 얘가 수특에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요. 얘는 뭐냐면 비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장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 본 작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이랑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적어드릴게요. 2022 작년 수능을 제가 올해 수능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 수능은 여러분들 가사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조를 그냥 늘려놓은 걸 가사라고 하는데 작년 수능은
긴 가사가 탄군가라는 작품이 요게 연계가 됐어요. EBS에서 요게 연계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은 아주 짧은 시조, 정확히 말하면 연시조인데요. 어쨌든 시조, 아주 짧은 요 시조가 비연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EBS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시험이 쉬울까요? 여기 시험이 쉬울까요? 당연히 요 시험이 쉽겠죠. 왜냐면 고전시가, 그 어려운 고전시가가 낯선 작품을 긴 거를 만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EBS 연기라는 건 그런 거잖아. 미리 공부해 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미리 공부한 그 작품이 긴 가사야. 그리고 네가 실전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작품은 짧은 시조야. 사실 EBS를 열심히 봤다면 작년 수능이 훨씬 더 조금 편안한, 수월했던 시험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올해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나왔다고. 올해는 EBS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EBS 고전시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꼴랑 이거 연계된 거야. 고전시가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꼴랑 이거 연계되고, 그 다음에 긴 가사, 이거 지금 제가 줄여서 그렇지 길이가 이만해요. 이게 비연계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지. 처음 보는 고전시가를 얼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중요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나랑 같이 수업을 하면 당연히 EBS 할 거야. 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수능 강사긴 하지만 좀 제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나 문학 작품도 기가 막히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EBS는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낯선 고전 시가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트렌드야, 트렌드.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EBS 정말 몇 달 동안 열심히 파서 공부했는데 꼴랑 요거 하나 나오고 낯선 고전시가 득 나오고, 그러면 올해 수능은 어떤 학생들이 가장 피를 봤을까요? 기본적인 문학 작품 해석 능력이 전혀 없이 EBS 교재를 그 많은 작품을 내신 시험처럼 달달달달 외운 학생은 정말 많이 피해를 받겠죠.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그게 요즘 트렌드니까. 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 수능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EBS에서 긴 가사가 연계가 나오고 생판 모르는 거는 짧은 거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1등급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낯선 고전 시가를 잘 읽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낯선 지문의 해석 능력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원래 요거 말고도 문학 선택지를 판단하는 그 툴, 로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몇 번 문제냐면요. 26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제가 지문을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겸재라는 화가가 있어요. 먼 산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그럼 이 화가는 단순하게 우리 뭐 그림 그릴 때 원근법 계산해서 그림 그리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별로 고려 안 하나 봐요.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요. 또 멀다는 이유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실제로 그냥 그림 그릴 때 원근법을 얘는 무시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요게 지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잘 들어봐. 요게 26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보기박스 문제가 나오면 뭐에 환장하냐면 보기박스를 막 미치도록 막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겸재는 뺄 거 막 읽어. 근데 다 좋다 이거야. 아니 뭐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낫겠지. 근데 잘 들어봐. 이 보기박스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의 사실관계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항상 문학의 보기박스는 이거를 참고해서 푸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문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보기박스를 백날 읽어도 지문의 어떤 내용,
지문의 사실관계를 위배시킨 선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문학 선지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런데 하나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겸재라는 화가는 뭐 우리 일반적인 그림 그릴 때 원근법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겸재를 막 설명하는데 잘 봐. 풍경에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 요거 자체에서 다시 말해서 지문의 사실관계를 위배시켰죠. 그래서 26번 정답이 너무 쉽게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학은 그리고 빨리 푸셔야 돼. 17문제 문학, 혹시 지금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 기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30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가장 바람직한 시간은 저는 27분에서 28분, 혹은 25분, 6분은 더 좋고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보기 박스 100날 읽어봤자 지문의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위배시킨 것만 찾으면 생각보다 문학은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학 선지 팁들 제가 많이 전수해 드릴 테니까 문학은 그래서 무조건 사실 다 맞아야 되는 영역이고요. 제가 이제 너무 문학 해설만 갔는데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을 말씀드리면 근데 올해 수능이 문학이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점수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학은 결론은 낯선 작품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적절한 정답, 적절하지 않은 정답을 찍어내는 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요. 이제 언매화작입니다. 언매화작인데요. 언매화작은 제가 시간 관계상 문학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작은요, 작년 대비해서 쉬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신이 아니니까,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 예측 다 맞았,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거 아마 우리 생각의 차이학원 유튜브 제가 뭐 찍은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작이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사실 이거 뉴스에도 나온 얘기인데, 평가원에서는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되게 싫어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작을 선택했네, 내가 언매를 선택했네, 나의 어떤 그 선택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매는 공부해야 될 양이 되게 많잖아. 근데 화작은 공부할 게 없고 문제만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화작이 좀 쉽다 보니까 화작이 일반적으로 원점수 추정치 등급컷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조금 맞추지 않을까? 그 화작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올해 화작 시험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쉬웠다는 얘기야. 제가 아까 우리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언매와 화작이 지금 원점수 추정치가 등급컷이 4점에서 5점 차이 나. 그게 뭐 정확한지는 아직 좀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작이 많이 쉬웠어요. 그에 반해 언매는 어려웠다는 말은 아니고요. 공부량이 많아야 풀 수 있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언매 뭐가 나왔냐면 뭐 직접 구성 성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세국어 막 문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의문론에서 형태론을 결합한 뭐 어미와 접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문제 나왔고 뭐 단어의 의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수험생들이 안 좋아하는 파트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뭐 이런 파트가 나왔는데 전통적인 테마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조금 학습량이 필요한 테마인데 크게 시험에 출제되었다 보니까 언매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죠. 일단 그런 경향이었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저는 과연 뭘 해야 됩니까? 언매를 할까요? 화작을 할까요? 제가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여러분들 뭐 학원 설명회 이런 거 보면 언매가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뭐 언매가 시간 단축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너가 저는 등급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시 잘 관리했고요. 저는 최저가 무조건 중요하고 전 최저의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언매하세요. 무조건.
자, 나는요, 표점보다 등급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언매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등급 컷이 언매가 낮기 때문에.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4점 정도 차이 나잖아. 솔직히 말할게, 엄청난 차이야. 두 문제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죠. 난 무조건 수시 최저 맞춰야 돼. 나는 몇 무조건 맞춰야겠어. 난 그것 때문에 국어 지금 수능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언매하세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정시 파이터고요. 저는요,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크게 유불리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고3을 뛰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 저는 그리고 고3밖에 안 해요. 참고로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매는 시간 단축, 화작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화작 1년 내내 문제풀이 연습하잖아. 그리고 고난도 지문 연습 많이 하잖아. 화작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15분 컷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매는요, 공부량이 없으면 15분 넘어가.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실제로 언매 정말 진짜 뭐 학원 강사처럼 막 보자마자 탁 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그 시간이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매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어가 문법이 정확히 얘기하면 문법이 5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체 속에 또 문법이 가끔 끼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많이 해봤자 6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체도 약간 화작스러운 파트라서 결론은 시간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나는 진짜 문법은 태어나면서 틀려본 적이 없다. 난 진짜로 난 국어 국문과 할 거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문법이 조금 숙달이 되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근데 뭐 언매는 엄청나게 시간을 세이브하고 화작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 결과치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아셨죠?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매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되게 애들이 무시하더라고. 언매는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자, 아니 선생님 언매 개념만 들으면 끝 아니에요? 절대. 언매는 매주마다 3, 4집 문제 매주마다 어려운 문제 풀어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언어와 매체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언매는 보통 사탐, 과탐의 70% 정도 공부량이다. 전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문항수가 많이 차이 나죠. 솔직히 언매는 조금 비효율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언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언매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 영어도 돼 있다. 수학도 웬만큼 돼 있다. 나 사탐, 과탐도 어느 정도는 돼 있다. 라고 하시면 언매하시고 나 최저예요. 그냥 닥치고 언매해. 근데 저 정시 파이터인데 저 다른 과목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화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최악인 거지. 저 언매예요. 언매 하면서 겨울방학 때 막 특강 이런 거 듣고 복습은 하나도 안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육모 또 화작으로 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랬다가 막 급해서 나중에 화작.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1년 동안 공부 스케줄을 계산해 보시고 언매는 국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후순위야. 후순위.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어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뭐 예를 들어서 사탐, 과탐을 언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왜? 얘는 선택 과목이니까. 그래서 본인 공부가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다. 뭐 지금 다 돼 있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나는 어느 정도 언매를 공부할 시간이 나오겠다. 라고 하시면 언매를 계속 끝까지 갖고 가시고 특히 최저 맞추시는 분, 최저가 중요하신 분은 무조건 언매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 파이터인데 다른 거 공부할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화작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화작은 아까 보셨죠? 원점수, 추정치 등컷이 언매보다 적어도 3점은 높아요. 그거 되게 큰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화작은 생각보다 등급 잘 맞을 확률이 많이 언매보다는 조금 적죠. 그 컷 자체가 높으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023 수능 국어시험 제가 총평을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맨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 정리해 드릴게요. 독서는
세지문, 근데 인문은 중하, 사회는 중, 과학은 중상 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글읽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문장을 읽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문학은 이제 비연계 작품 해석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정답 선지를 골라내는 그 로직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드리고, 엄매화작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평을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이 총평을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좀 미리 푸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1학년, 2학년 때 내신학원만 다녀서 혹은 전 내신만 대비해서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수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내가 지금 수시를 해야 되나? 정시를 해야 되나? 제 진짜 수능 실력은 어떤 건가요? 뭐 이런 학생들 계실 수 있고 지금 사실 예비 고3 이 들어가는 이 초입 단계가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고민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국어는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많이 해봤잖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도움 요청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요. 몸만 혹은 2023 시험지 푸셨으면 그 시험지 정도만 갖고 와서 만약에 본인 고민이 있거나 본인 방향을 못 잡겠다. 혹은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나 국어학원 꽤 오래 다녔는데 왜 저는 국어 성적이 안 오를까? 뭐 이런 분들 다 괜찮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언가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 제가 전화번호 써있죠. 010-8891-236인데 저한테 그냥 우리 비재원생 전혀 상관없어요. 저 어느 학교 누군데요. 그냥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 한 상담 요청해도 될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하세요. 그럼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스케줄을 조정해서 적어도 30분 이상 제가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는 건 좋지만 가끔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랑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인데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전 물론 정시 집중반을 하고 있고 우리 고2 아이들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내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이제 곧 예비 고3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엄청나게 열정을 불어넣겠죠. 그렇다고 정시 집중 대충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정시 집중 1대1 상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재원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민이 있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특히 국어 때문에 무언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에게 언제든지 도움 요청을, 여기 전화번호 써있죠? 언제든지 도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영주였고요. 이상으로 2023 수능국어 총평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이시라면, 그러니까 올해 수능 본 수험생이시라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예비 고3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요 문항 해설이나 아니면 지문 분석은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